90년 역사를 가진 기업, 아마 대부분 바카스라는 이름 하나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기업의 진짜 DNA가 바카스가 아니라 90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한 글자에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 흥미로운데요? 오늘 저희는 제공해 주신 기업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는 이 거대 헬스케어 그룹의 가장 깊은 곳, 그들의 철학과 성공, 그리고 스스로 마주해야 했던 가장 치명적인 모순점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모순입니다. 모순요? 네, 가마솥으로 갓 지은 따뜻한 밥 같은 그런 철학을 가진 기업이 어떻게 오너 리스크라는 차가운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네. 한 기업의 생존법을 넘어서 우리가 조직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까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보통 기업들이 정도 경영할 때 발을 정자를 쓰잖아요. 네, 정도요. 바른 길. 근데 동아는 되게 독특하게 소정자를 쓴 정도 경영을 내세우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이거 그냥 뭐랄까 한자만 바꾼 말장난인가 싶었는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 한 글자에 90년 철학의 정수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 바를 정자의 정도가 버벅이지 마라, 윤리 지켜라처럼 약간 방어적이고 좀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라는 느낌. 맞아요. 근데 소정자의 정도는 훨씬 적극적이고 따뜻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창업주께서 손님에게 가마솥으로 갓 지은 밥을 대접하는 정성에서 이 철학을 가져왔는데 이게 정말 절묘한 한 수였죠. 아, 가마솥의 정성이라니. 제약회사의 차가운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네요.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밥을 짓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책임감, 따뜻함, 나눔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아주 쉽게 선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90년 전의 철학이 오늘날 경영계의 가장 큰 화두랑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아, 바로 요즘 모두가 이야기하는 ESG 경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ESG를 이야기하지만 기존 철학이랑 좀 겉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동아는 이 솥이라는 비유 하나로 이게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책임을 한번 볼까요? 네. 단순히 기부하는 걸 넘어서 창업주 고향인 상주에 200억 원을 들여서 인재개발원을 지었어요. 200억 원이나요? 네, 이건 가마솥의 철학이 이윤의 사회환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밥짓기로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인데도 2019년부터 자발적으로 제3자 검증을 받았거든요. 이건 우리 부엌을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결국 정도라는 철학이 그냥 구어가 아니라 ESG라는 현대적인 경영의 틀 안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DNA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DNA가 만들어낸 가장 상징적인 결과물 바카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룹의 심장이자 상징이니까요.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까지 누적 판매량이 233억 병. 233억 병이요? 네. 대한민국 인구로 나누면 한 사람당 450병 이상 마신 셈이고 국내 자양강장제 시장 점유율은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확실한 캐시카우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바카스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지난 60년간 팔아온 게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이었다는 점 같아요. 아, 시대정신이요? 네, 1960년대에는 전쟁 후에 힘든 셀러리맨의 애환을, 1998년 IMF 때는 지킬 것은 지킨다는 카피로 청춘을 위로했죠. 바카스 광고는 효능을 말하기보다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제품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라는 가치를 판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해요. 어떤 역설이죠? 2011년에 있었던 슈퍼마켓 판매 논란이었죠. 당시에 비타 500 같은 음료들이 슈퍼에서 막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약국에서만 팔아야 하는 바카스의 유통 방식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여겨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장 경쟁 제품에 밀려서 판매가 부진한데 유통망을 넓히지 않고 좁게 유지한 게 어떻게 역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든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내부에서도 슈퍼 판매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았다고 해요. 만약 그때 그 결정을 내렸다면 단기 매출은 분명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카스는 수많은 다른 음료들이랑 똑같은 경쟁선상에 놓이게 됐을 거예요. 약으로서의 고유한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약국에서만 판다는 그 제한이 오히려 다른 음료와는 격이 다른 제품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제안이 역설적으로 바카스를 단순 음료가 아닌 효능이 보장된 의약 외풍으로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뢰 보증 장치가 된 거죠. 와, 당시 경영진이 느꼈을 흰 가운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겐 흰 가운의 신뢰로 기결된 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배 아프면 어머니가 약국 가서 바카스를 사다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당시에도 슈퍼에 음료는 많았지만 약은 약국에서 사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신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바카스라는 강력한 신뢰 자산을 지켜냈군요. 그런데 바로 그 바카스 때문에 2013년에 그룹 전체가 흔들릴 뻔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핵심 캐시카우인 바카스 사업부를 비상장 회사로 돌린다는 언뜻 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3대 주주였던 국민연금마저 주주가치 훼손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질 정도였으니까요. 와, 청취자께서도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굳이 돈 잘 버는 바카스를 따로 떼어서 비상장 회사로 남겨뒀을까? 근데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동화의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카스라는 하나의 성공에 안주하는 대신 헬스케어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밸류체인 전체를 책임지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한 거죠. 단기적인 현금 흐름 대신에 장기적인 생태계를 선택했다는 거군요. 그 생태계 구조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니까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모든 약의 근원인 원료약품을 만드는 에스티팜이 있습니다. 에스티팜. 네, 이곳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mRNA나 올리고핵산 같은 첨단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 원료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R&D 엔진, 바로 동화 ST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는 바카스나 판피린 같은 일반 의약품을 만드는 동화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정말 활용정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의약품을 전국 병원과 약국에 안전하게 배송하는 전문 물류기업 용마로지스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온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전문 콜드체인 운송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원료부터 개발, 생산, 배송까지 그룹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완벽한 수직 계열하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해자, 모트를 구축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성공은 숫자로 증명되죠. 성과가 있었군요. 네, 지주사 전환 이후 꾸준히 성장해서 2024년에는 연결 매출 1조 3,332억 원, 영업이익 82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13년에 그 고통스러웠던 분할이 결국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가장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섭니다. 네. 가마솥의 정성. 이라는 따뜻한 철학을 말하는 기업에서 그 기업의 3세 경영인이 횡령, 불법 리베이트, 조세 포탈 같은 차가운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근본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최대의 위기였죠. 이 모순에 대한 동화의 해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떤 해법이었나요? 그들은 이 문제를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풀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요? 네, 과거의 그림자를 특정 인물의 교체로 덮는 게 아니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극복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작동하기 시작했나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축했습니다. 이사회. 네, 대표이사랑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회이사가 중심이 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ESG 평가의 지배구조 부문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어요.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둘째,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들을 그룹의 핵심 포스트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가장 파격적이라고 느꼈던 조치였습니다. 2024년에 있었던 지주사와 핵심 사업회사 간의 대표이사 맞교환 인사 말이죠. 아, 그 인사요? 보통은 한 회사에서 오래 성과를 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어떤 노림수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게 동화의 응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룹 전체의 투자와 M&A, 즉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주사 대표 자리에는 R&D 전문가인 김민영 대표를 앉혔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있었던 핵심 사업회사 동아ST 대표로는 그룹의 시스템과 ESG 경영을 총괄하던 정재훈 대표를 보냈죠. 아, 정말 의미심장한 인사네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R&D 전문가에게 맡겨서 속도를 내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시스템 전문가를 보내서 투명성의 DNA를 아예 이식해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너는 소유는 하되 경영은 시스템과 최고 수준의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한 단계 고도화된 거버넌스 전략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가마솥의 정성이라는 철학과의 모순을 결국 가장 차갑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극복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90년 된 독특한 철학에서 시작해서 시대를 관통한 상징적인 제품, 그리고 강력한 헬스페어 생태계와 스스로의 모순을 시스템으로 극복하려는 노력까지 오늘 동아소시오홀딩스의 DNA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을 지킨다는 역설입니다. 역설이요. 네, 60년간 고집해온 바카스의 보수적인 약국 유통 전략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 되었고요. 그 덕분에 ST팜의 mRNA나 동아ST의 비만 치료제 같은 그룹의 가장 혁신적인 미래에 투자할 총알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죠. 아, 그렇군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시스템은 철학을 증명하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가마솥의 정성이라는 따뜻한 철학이 오너 리스크로 무너졌을 때 이들은 감성적인 호소 대신 독립이사회나 대표이사 맞교환 같은 차가운 시스템으로 그 철학을 다시 증명해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이미 완성된 생태계의 흉입니다. 원료부터 물류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수직 계열화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강력한 안정성의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동아소시홀딩스의 이야기는 한 기업의 진짜 힘이 완벽하고 흠결 없는 역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네요. 맞아요.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모순을 얼마나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마주하는가에 그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동아의 사례처럼 과연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은 창업주부터 이어져 온 오너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완벽하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동아의 100년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